지금 세계 권력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거대한 변화, 이 지각 변동의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마크 카니의 이 말이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냥 뭐 전환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도대체 그의 선언이 뭘 의미하길래 이렇게까지 파장이 큰 걸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서 오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연설의 주인공이 누구고 또 왜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바로 이 마크 칸이라는 인물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은 뭐 급진적인 운동가가 아니에요. 캐나다와 영국 두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말 그대로 금융계 엘리트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기득권 중에 기득권인 그가 낡은 질서가 끝나고 있다고, 균열이 생겼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훨씬 더 큰 무게를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카니가 말한 이 균열을 제대로 설명해줄 핵심 이론은 뭘까요? 바로 세계의 새로운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자 헨리 페렐과 에이브러임 유먼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무기화된 상호 유전성.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고 더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세계화의 배관 있잖아요. 금융망이나 공급망 같은 거요. 이게 이제는 특정 국가를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달러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전 세계 무역은 거의 다 미국 달러로 하죠. 둘째, 이 달러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은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바로 이 지점. 여기서부터 미국의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셋째,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자기네 금융 시스템에서 그냥 빼버릴 수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다른 은행들은 뭐 자기들도 달러 시스템에서 쫓겨나기 싫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압적인 힘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이런 금융 권력의 사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대담해지고 그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9.11 이후에 테러리스트나 특정 불량 국가를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란이라는 나라 전체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거의 완전히 잘라내는 데 쓰였죠. 그러다가 트럼프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국제기구나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상대로도 이 무기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상적인 권력의 변화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그리고 좀 더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작가 코리 닥터로우가 말한 질 저하 현상, 원어로는 인시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쓰는 기술 플랫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정말 좋은 무료 서비스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완전히 거기에 의존하게 만들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걸 아는 순간 광고를 퍼붓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가치를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정된 국제 질서라는 공공재를 제공했지만 이제 동맹국들이 여기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자 관세나 여러 위협을 통해서 자기들 이익을 뽑아내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통제하는 글로벌 플랫폼은 금융망뿐만이 아닙니다. 첨단 전투기 같은 군사장비,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이나 신용카드 결제망 같은 통신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AI 기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잠재적으로 무기화될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대한 플랫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권력 지형의 변화가 불러온 결과는 뭘까요?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다시 마크 카니의 말로 돌아가 보죠. 그는 동맹국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에 들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동맹국들은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위험 회피, 즉 해징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캐나다가 중국과 전기차 거래를 하는 것처럼 전략적인 경쟁국과도 손을 잡으면서 관계를 다각화하고요. 둘째,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스스로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죠. 셋째, 때로는 맞대응 카드를 개발해서 미국의 압박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압력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권을 되찾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어적인 움직임에는 아주 큰 비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흩어지다 보면 세계는 덜 연결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결국 모두가 더 가난해지는 그런 파편화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정학적 순간에 아주 오래전 하나의 경고가 담긴 역사적 맥락 속에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하는 걸 당할 뿐이다. 힘이 곧 정의라는 냉혹한 현실 정치를 말할 때 정말 많이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문구죠. 하지만 역사가 투키디디스의 진짜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대국의 논리를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 아테네가 얼마나 위험한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무기화된 상호의존성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힘을 휘두르는 것이 과연 진정한 강함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경고했던 것처럼 위대한 제국을 종말로 이끌었던 그 오만의 한 증상일 뿐일까요?